혹시 신문 지면상에서 키리졸브 훈련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독수리 훈련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혹시 보신 내용 있으신가요? 최근에 얼마 전에 상륙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네. 철저하게 한미가 보면 키리졸브 훈련의 양상을 상당히 공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진단에서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금의 훈련 양상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장희 명예교수님께서 잘 발제해 주신 것처럼 현재 키리졸브 훈련에서는 맞춤형 억제 전략이 검토되고 훈련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은 이미 2014년에 김관진,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이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맞춤형 억제 전략을 이번 키리졸브 훈련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맞춤형 억제 전략의 일부 그리고 이것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미는 북한에 대한 국지도발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국지도발을 30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유형별 대응을 훈련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키리졸브 훈련에서 그 국지도발 대비 계획의 일부 유형을 훈련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에서 이른바 핵 사용 임박 단계에서 먼저 선제 타격하는 문제, 그 문제의 위험성은 이장희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관계로 그 이후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참고로 국방일보를 보고 국방일보에서 3월 2일부터 지금 4월 중순까지 발표됐던 한국군과 미군 간의 군사훈련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좀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11페이지, 토론문 11페이지를 봐주시면 아랫부분 괄로 3번에 임진강 도하와 이라크 아프간 전투 강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륙훈련, 도하훈련을 이번 키리졸브 훈련에서, 독수리 훈련에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진강에 도하훈련을 하는데요. 일단 문교와 부교, 그러니까 이 장갑차들이 바로바로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긴급하게 부설해서 강을 건너는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훈련도 두 가지 양상으로 펼쳐졌는데 첫 번째는 임진강에서 임진강 도하훈련을 했고 두 번째는 한강에서 한강 도하훈련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 바와 같이 임진강과 한강은 강의 형태나 유속과 크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이 강, 즉 임진강에서 곧바로 북으로 밀고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훈련했다고 보여질 수가 있고 한강에서의 도하훈련은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강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교의 부설도 상당히 더 고려할 부분이 많아지겠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의 여러 지형에서 가능한 도하훈련을 진행을 했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군 가운데에서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참전 군인들이 와서 한국군에게 전투 경험담을 강의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언론에 보도돼서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연안전투함 포토스함이 투입이 돼서 동서해에서 해군 훈련이 진행이 됐죠. 이 과정을 두고 또 일각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지 워싱턴 같은 그러한 태평양 사령부에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항공모함이 주변에서 이제 배후를 딱 이 서포팅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렇게 훈련이 진행이 됐는데 올해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과정을 보면 미 항공모함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다고 하는 것이 연안전투함 포트워스호인데 이 포트워스호의 크기를 보면 대략 승무원이 140명 수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승무원이 수천 명, 만 명에 달하는 그러한 이제 항공모함 전단이 오지 않았다. 이런 면을 보고 일부에서는 이번 키리졸브 훈련은 통상적으로 그냥 진행하는 훈련 아니냐 이런 식의 반론을 제기하고 또 일부에서는 키리졸브 훈련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대규모 상륙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요. 쌍용 훈련이 진행을 했는데 이 상륙 훈련이 이번 키르조브 독수리 훈련의 공격성, 위험성을 그대로 웅변해 준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상륙 훈련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전체 해병대가 들어와서 단순한 해안가 상륙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안가 상륙을 한 이후에 상륙 거점을 확보하고 내륙으로 진격해서 상륙 거점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훈련과 더불어서 상륙 훈련이 두 단계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해병대가 해안가에 상륙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상륙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되냐면 상륙 부대들을 대규모로 편성을 해가지고 내륙으로 뻗어나가면서 아주 신속하게 전선을 확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 물자를 적 해안가에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또 병행이 돼야겠죠. 그렇게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겠죠. 두 가지 훈련을 모두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과연 이 한미연합군이 미국과 한국군이 지금 북한의 수십 배의 군사비를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는 한미연합군이 과연 한반도 유사시에 지난 6.25 전쟁처럼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내려가 가지고 그 전선을 역전하기 위한 인천 상륙작전을 훈련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기 어렵죠. 실질적으로 평양, 서해안으로 상륙을 한다면 평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남포 앞바다에서의 상륙을 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동해안으로 상륙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선 확대를 통해서 사실상 전쟁 물자가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우세해 있다라고 한미연합사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선을 확장해 나가고 지난 휴전선에서 지난 수십 년간 북한군이 휴전선의 지하시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방어 설비들을 구축했을 거기 때문에 휴전선을 뚫고 나가는 방식보다도 어떻습니까? 동해안이라든지 서해안 그러한 해안가에서 제2지대를 형성을 하고 그를 통해서 북한의 후방을 밀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전체 북한군의 이 균열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방법을 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매년마다 키르조브 훈련에서 독수리 훈련에서 진행하는 쌍용 훈련, 상륙 훈련은 그 위험성, 공격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했을 때 그러한 관계로 이번 키르조브 훈련에서 북한은 매우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최근에 북한에서 키르조브 훈련에 대한 반발 양상은 훨씬 더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를 보시게 되면 북이 키르조브 훈련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하려거든 이 한반도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에 가서나 해라. 게 이 북쪽의 입장이다라는 식의 입장을 냈는데 올해의 키르조브 훈련을 앞두고서는 어떤 입장을 냈냐면 모든 적대 행위를 즉시에 중단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냈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워딩에서 상당히 압박하는 면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중심에 있는 이 고리, 다시 말씀드려서 일각에서는 키르조브 훈련은 예전에 진행되는 대로 진행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특히나 이제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실 것이고 진보 진영 그리고 개혁 진영에 계신 분들은 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인식의 접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저는 북한의 핵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3월 31일에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제기하고 핵 증산에 돌입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2013년 3월 이후에 그러니까 2013년을 계기로 해서 2013년 이전의 북한 핵 문제와 2013년 이후의 북한 핵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2013년 이전의 북한 핵은 그것이 상수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탄두는 뭐 몇 개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탄두에 대한 예상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탄두를 이제 예상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북한이 이미 2년 전부터 핵 증산에 나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미
우라늄 농축 설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라늄 농축 설비를 전부 다 가용해가지고 핵을 늘려나가겠다. 그 핵을 늘리고 늘어난 핵으로 북한이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래식 군력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재래식 군력에 투자하는 부분을 경제건설로 전환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2013년에 발표가 되고 2년이 지났는데요. 2년이 지나고 나서 물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병진 노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제대로 잘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 2014년 작년 10월경이었습니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진단에서 무려 3단계를 한꺼번에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첫째로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북한에게 소형화 가능성을 인정을 했고요. 그 소형화를 탄두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 그러한 탄두들을 실전에 배치하고 바로 쏘아 올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민간 연구가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자 올 초였습니다. 미국의 조엘 위트라고 하는 예전에 국무부에서 북한 담당관을 했던 분인데 그 사람이 지금 그 흔히 인터넷상에서 보면 그 38로스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추정을 했냐면 최악의 경우에 2020년이 되면 북한의 핵무기가 100여 기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ICBM,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20대에서 30대로 늘어날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이 단순히 진단에 그친다면 이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 사드 배치로 문제가 되고 있죠. 이미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것을 검토했다고 하고 그것을 대구 광역시권의 사드 배치에 적절한 부지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장희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부분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한미 관계는 미국이 우리 여기다가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배치해야 됩니다. 대구광역시에 실제로 사드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성능의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반경 2km에서 5km 가량이 되는 그 반경 부지에 사실상의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한미군은 대구가 적절한 부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구는 광역시입니다. 그죠? 대구 광역시에다가 사드를 배치한다 만약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예전에 이미 저희는 평택 미군기지 건설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었죠? 아까 이장희 교수님 발제하신 대로 미국이 평택을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에다가 기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사드 배치가 정치권에서 지금 너도 나도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라든지 김무성 대표라든지 사드 배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늘려나간다는 병진 노선을 선언하고 2년 뒤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지금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야겠다. 그리고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사드가 제대로 되느냐. 사드가 말이 되느냐. 우리 돈도 없는데 사드가 무슨 말이냐. 오히려 문제는 한미 간에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은 계속적으로도 압박을 해나갑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북한이 더 이상 한미연합군의 핵선제 타격 능력, 지금까지 한반도의 핵선제 타격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북한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과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대응 태세가 변화한 것이죠. 한미연합군이 기존에 훈련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훈련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 능력이 변화했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바꾸려는 지금의 아까 이장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전체제라고 하는 부분을
북한은 아마 평화체제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체제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측면에서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병진 노선이 2년이 지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만 하더라도 병진 노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참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지금 한미 간에서 나타나는 측면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북한은 갈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한 일은 없다. 전 세계 비핵화가 모두 다 이루어진 다음에야 우리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 것인가요? 저희는 바로 2002년도에 부시 행정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하고 북한에 대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영변 핵발전소를 미국이 먼저 선제 타격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반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에게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사드를 배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하는 그 비용은 어떡합니까? 그 비용을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주한미군이 그러면 그대로 그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군이 다 온전히 감수하겠습니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면 그 배치하는 그 부지에서의 부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히려 지금 문제는 한미에서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북한의 핵 능력이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놓고 국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관심이 없이 미국의 훈련 양상 그리고 주변국의 훈련 양상만 가지고 살펴보면 저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의 첨단 무기로 막아보겠다라는 작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첨단 무기를 계속적으로 더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우리 정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 국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서민들 담배값까지 올리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미국의 첨단 무기를 앞으로 더 산다는 겁니까? 궁극적인 국면 전환, 해법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단을 마치겠습니다.